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가 어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SNS 글에서 이번 의혹을 7만 8천 원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범죄성을 거듭 부인했지만 김혜경 씨의 사법 처리 가능성은 물론이고 이 의원에게도 파장이 미칠지 주목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이 의원은 이 건 말고도 대장동 사건, 백현동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에 맞서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공세를 강화하고 나서 마치 지난 대선 때 대치 전국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오늘 보도본부 한라인은 전국의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논란부터 집중 조명해 드리겠습니다. S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지시하셨습니까? 혐의 부인하시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기소될 가능성도 없고 이 두 분이 직접 사법 처리 당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책임진다고 해놓고 미꾸라지처럼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태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인카드 이후 이재명 의원도 전혀 모르셨습니까? 오늘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어요? 어제 저희도 방송 중에 속보로 김혜경 씨의 경찰 출석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김혜경 씨 어제 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의 아내 김혜경 씨가 어제 오후 경찰에 출석해 5시간 동안의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어제 김 씨의 경찰 출석은 지난 9일 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은 지 14일 만이었습니다. 조사는 예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다만 이 조사를 마친 김 씨는 저녁 6시 50분쯤 건물 밖으로 나와 승용차를 타고 떠났고 취재진의 질문에는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S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지시하셨습니까? 혐의 부인하시는 겁니까? 지난번 사과 당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다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경성 때 배우자 모임에 법인카드 사용 몰랐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법인카드 이후 이재명 의원도 전혀 모르셨습니까? 오늘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어요? 집으로 배달된 음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서 배달된 샌드위치나 초밥 가족이 먹은 겁니까? 경찰은 어제 조사에서 김혜경 씨가 측근 배모 씨에게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 경찰 관계자는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모두 했다면서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핵심 수사 대상인 김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음에 따라 6달 넘게 이뤄지고 있는 경찰 수사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들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혹이 처음 알려진 거, 전직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가 폭로를 한 거, 바로 그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지금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은 전직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가 폭로를 하면서입니다. 이 폭로의 내용은 이재명 의원과 김혜경 씨 집으로 음식을 사다 나르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김혜경 씨가 복용할 약을 다른 사람 명의로 대리 처방받았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A씨는 당시에 경기도 5급 공무원인 배모 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김혜경 씨 관련 일을 했는데 배 씨는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A씨와 배 씨의 대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카드깡 했을 때 그게 20만 원 넘은 적이 없어, 그 집에서.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편법으로 해줬나 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불가능하대요. 사관님 오고 나서 왜 그러냐고. 여태까지 잘하다가 12만 원치 잘라달라 그래요. 8천 원 들어가요. 얼마요? 100원짜리 단위 띄라고. 오늘 13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거 12만 원 하나 긁어오고요.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 거하고 합쳐갖고 하나로 긁어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12만 원에 마시면 되는 거죠, 양쪽으로. 네, 12만 원 안쪽으로 2장으로.
배 모 씨 역시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데요. 경찰이 이르면 오늘 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다. 이렇게 또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전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 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르면 오늘 중으로 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건데 수사기관들은 이 의원 부부와 배 씨에게 5억 5천만 원 규모의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씨가 구속되기까지는 아직 이제 절차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하면 이제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할 것이고요. 검찰이 영장 청구를 결정을 하면 이제 법원이 구속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속 자체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쨌든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의혹을 받고 있는 배 모 씨의 법인카드 사용에 김 씨가 승인을 했거나 아니면 또 김 씨가 지시를 했었다면 두 사람이 국고 횡령 혐의의 공범이 될 가능성 이것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김혜경 씨를 고발한 국민의힘은 일단 국고손실죄, 의료법 위반죄, 또 직권남용 및 강요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및 행사죄 등의 혐의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초밥이나 소고기, 백숙 등 이런 각종 음식들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해서 공금을 횡령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본인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을 공무원이 대신 처방받았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입니다. 여기에다가 불법적으로 공금 유용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것처럼 기재하면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를 저질렀다는 의혹, 또 불법 의전에 7급 공무원을 동원시켰다는 직권 남용 의혹 등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공개된 녹취록 내용들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거야? 난 6시 5분 순회 도착이야. 지금 이러면 고기가 7시에 올지 8시에 올지 몰라. 그전까지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편법으로 해줬나 봐요.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초밥을 쌓아주진 않을 거 아니야. 뭐 풀고 간 미스텍이야. 사건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A씨는요. 방금 들려드린 그 녹취에 등장하는 사모님이 바로 김혜경 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혜경 씨 자신은 물론이고 또 남편인 이재명 의원까지도 이런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혜경 씨 측은 줄곧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법인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김혜경 씨 조사가 끝난 뒤인 어젯밤 9시 20분쯤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 모 비서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다면서 아내는 배 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자신 몫의 음식값을 줬다는 점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깊이 사죄드린다고도 했는데요. 지난 2월에 김혜경 씨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이재명 의원의 해명 다시 들어보시죠.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A씨와 그 배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법인카드 문제는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절차상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 아내가 어쨌든 공직자를 사적인 일에 이렇게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니까 그건 잘못이죠. 그러나 마치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런 논란을 야기한 것조차도 저희 불찰이고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 어제 올린 글에서요. 아내 김혜경 씨에게도 공개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은 SNS 글에서 아내 김혜경 씨에게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 사용을 지시하거나 부당 사용을 알면서 용인한 것도 아닌데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하다고 적은 겁니다. 이번 사건에 자신은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한 책임이 있지만 아내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이 의원의 글에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사과한다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있다면 제가 지어진 것이 없어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미 법인카드 문제로 해가지고 그 관련되는 그 참고인이든 조사받던 분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사롭게 넘기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내에게 사과를 한 부분은 뭐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하세요? 그거는 아내한테 사과하는데 왜 페이스북에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사과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저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네, 또 정치권에서는 어제 김 씨의 출석 전에 이재명 의원의 SNS에 올라온 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 의원의 SNS엔 이재명 후보 배우자 측에서 알려드린다는 공지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번 사건을 이른바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겨우라는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겨우 7만 8천 원으로 이렇게 문제를 삼는다. 이런 뉘앙스를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이 의원의 지지자들은 이 경찰이 겨우 7만 8천 원 때문에 120여 곳을 압수수색한 거냐, 정치 보복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말하는 건 전형적인 언어 교란이라면서 이 의원이 해괴한 조어를 만들어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모양인데 그러기에는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나 많고 무겁다고 지적했고요. 이어서 당대표 방탄조끼부터 내려놓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으라고도 적었습니다. 또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는 7만 8천 원 사건이라는 네이밍이 기가 막힌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는 7만 8천 원의 3인 식대를 결제한 건 선거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액수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고 중요한 건 이 7만 8천 원은 김혜경 씨가 받고 있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들 가운데 정말 얼마 안 되는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찰 조사를 전후해서요. 남편인 이재명 의원이 올린 글이 있었는데 물론 첫 번째 거는 이재명 본인이 올렸다기보다는 이재명 의원 측에서 올린 글이죠. 그다음에 나중에 그러니까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올린 글은 이재명 의원 본인이 직접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글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논점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가 그 네이밍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바로 7만 8천 원 사건이라는 네이밍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이 나중에 올린 글에서 부인한테 사과를 한 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협의 내용을 다 부인했던 거 이거는 뭐 새삼스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해왔던 입장인데 그런데 어제 공개적으로 올린 글에서 부인한테 사과를 한 거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재명 의원 측에서 올린 글에서 7만 8천 원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한 것을 두고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여야 안팎에서 다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평론가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축소시키고 또 정치 보복으로 규정짓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아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재명 의원 과거 대장동 사건의 한복판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떠올랐을 때에도 그 당시 구속된 유동규 씨에 대한 관계를 부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의혹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꼬리 자르기를 일관하면서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무슨 상관이냐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관계들이 하나둘씩 밝혀진 바가 있었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서 당원에 대한 개정 문제가 이 부분에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의원을 흔들기 위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 사건의 핵심적으로 드러나게 됐던 결정적인 동의는 여기에 직접 개입이 돼 있는 7급 공무원이 직접 공익 제보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당 참고인이 조사를 받던 중 사망까지 했던 사건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명하는 일이 과연 상식의 관점에서 국민께 어떤 설득이 될지 이재명 의원 부부가 돌아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미 대선 이전부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성실하게 수사받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알기로도 소환장이 나왔을 때도 미리 이제 그걸 공개를 했었고 이번 출석을 할 때도 사전에 얘기를 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노력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경찰 같은 경우는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모든 국민은 방어권이 분명히 있는 거죠. 본인들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얘기한 것도 뭐 예를 들면 16건에 한 180만 원 정도다.
라고 얘기했고 본인은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측면과 관련해서 좀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하필이면 이 상황에서 자기 부인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었느냐, 굳이 공식적인 것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본인이 정치 행위를 하게 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남편으로서 부인에 대한 미안함에 대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굳이 이 내용까지 올렸을 필요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 외의 내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모든 국민들은 수사와 관련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유죄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모든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어떤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사건이 민주당 대표 경선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들 나왔습니까?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이 문제로 이재명 의원이나 김혜경 씨가 기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후폭풍이 크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여론전을 펼치는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이 의원과 김 씨를 국고손실 공범으로 적어서 이 의원까지 피의자로 특정을 했고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인 김혜경 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해 어제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나 또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기소될 가능성도 없고 물론 이 5급 비서와 7급 비서가 사온 음식을 그런 법인카드로 계산한 음식을 드신 경험은 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사과를 드린 것이지 그 카드를 그렇게 쓰라고 지시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직접 사법 처리 당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저희도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고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데 다만 언론 보도나 뭐 여러 가지 정황상 혐의들을 보면은 법인카드를 뭐 유용했다라고 하고 어제 뭐 7만 8천 원 정도를 결제했냐 안 했냐의 쟁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한 12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스모킹 건이라는 것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의 수사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경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고요. 또 앞서 저희 기자가 말씀드린 이재명 의원의 경찰 조사 가능성 그 부분도 역시 관측일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확인해 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의혹으로 또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논란도 있습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지난 정부 등이 강하게 요청해서 성남시는 응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왔는데 최근 이것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기사들이 또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근 다수의 언론들에서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근거해서 성남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의원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동안 이재명 의원은 토지 용도를 4단계나 한꺼번에 변경해서 50m의 옹벽을 쌓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 수십 차례 용도 변경을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준 거라고 해명을 해왔는데요.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지난해 이 의원의 이야기부터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24차례나 공문을 보내와서 어쩔 수 없이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보낸 24개 공문은 보낸 건 맞지만 이 시기가 2015년 9월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고시한 이후의 내용들이어서 임대주택 비율 축소와 지구 단위 계획 수립처럼 용도 변경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현동 의혹의 사실 핵심 쟁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성남시가 계속 그 업자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용도 변경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 바로 이재명 의원이 다시 이제 성남시장 선거에 나갔을 때 그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 해당 관련 업체에 스카우트해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곧이어서 그렇게 내주지 않았던 허가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결국 이 허가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핵심 쟁점으로 부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이번 수사의 핵심 의혹으로 지금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제 검경의 백현동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 의원을 향하는 수사 이것뿐만이 또 아니죠. 네, 맞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역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검찰은 수사기밀을 유출한 현직 수사관 A씨와 쌍방울 임원 B씨 그리고 검찰 출신 변호사 C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쌍방울 그룹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 초안을 이 B씨에게 넘기고 B씨는 이 자료를 다시 C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를 쌍방울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고 영장 초안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쌍방울 전현직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 경찰을 통해 인터폴 적색 수배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뿐만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백현동 개발 의혹,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검경의 수사에 지금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결국 이제 관심은 이겁니다. 과연 검경의 수사가 이재명 의원까지 가느냐, 혹시라도 이재명 의원이 어떤 검찰이나 경찰의 소환 조사까지 받게 되는 것이냐, 결국 이 부분에 모아지고 있는 건데요. 물론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하거나 관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것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론가분들께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 이전에 의혹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제가 6가지 정도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계속 그 방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천 계양 출마부터 시작을 해서 당대표까지 방탄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경찰이나 검찰이 소환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불응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성실 수사에 임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하나 좀 확인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고손실죄라고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5억 5천만 원인데 예를 들면 하나의 사안인데요. 그중에 대부분은 예를 들면 이 배 씨라고 하는 사람의 인건비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공개 채용 공고를 냈고 거기에 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이 걸리는 문제는 형식적으로 회계 책임자가 경기도 지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걸리는 문제가 있다. 이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백현동 개발 의혹도 마찬가지인 건데 공론 논쟁이 붙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건 좀 시시비를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지금 예를 들면 이 변호사가 여기 연루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 측 같은 경우는 이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최근 관련해서 만약에 소환조사라는 과정에서 무리한 검경의 소환조사라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검경이 역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경도 명확한 증거와 내용을 가지고 상식에 입각해서 법률적으로 소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많은 건들이 피해자가 있는 건들입니다. 대장동 사업을 비롯해서 사실 이 일들에 대해 만약 그 엄청난 범죄 일당들이 가져가게 된 특혜가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져가야 될 시민의 주머니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토지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일들이 이렇게 정치인의 문제 때문에 불거지게 됐다면 아마 용서가 안 되는 일일 겁니다. 지금 대장동 문제만 하더라도 초창기에 대장동에 관한 이재명 의원 과거 지사 시절에 했던 해명이 아닌 설명이었죠. 그 내용을 하나씩 지켜보게 되면 성남 시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게 되는 본인의 사업으로 치적으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한 문제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측근들이 구속되기 시작하자 이 일에 대한 이재명 의원 과거의 발언들과 말을 바꾸기 시작하죠. 백현동 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 대장동과 못지않게 오히려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임을 규정짓고 있고 그 상식을
뛰어넘는 옹벽을 두고 있는 아파트, 거기다가 용도 변경을 4차례나 올리게 되면서 4단계로 올리게 된 용도 변경이 일어난 지역들이 다른 곳곳에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이재명 의원이 이끌었던 성남시에서 이루어졌는지들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가 끝나고 난 뒤 이어져야 될 수사가 오히려 지지부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큰 만큼 정치적인 목적들 싹 다 배제한 채 오직 사실에 입각해서 신속한 수사로 국민 앞에 그 진실 밝히길 바랍니다. 네. 이처럼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하나하나 현실이 되면서 지금 야당의 신경이 아주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어제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을 확정하면서 신구 정권 간에도 또 여야는 물론이고 전운이 아주 더욱 짙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확정한 이 하반기 감사 계획에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그리고 코로나19 초기 백신 도입 지연 사태,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 관련 통계 조작 논란 등을 감사하겠다는 하반기 계획을 의결한 건데요. 정부의 감염병 대응 실태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거란 설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정책들을 감사원이 이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어서 정치적 후폭풍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감사원이 어제 이런 의결을 하기까지는 내부에서 우여곡절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전 정부와 관련한 전방위 감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일부 감사위원들이 문제를 지적해서 지난주로 예정됐었던 이 하반기 계획 의결이 어제로 미뤄진 거고요. 내용도 일부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먼저 백신 수급 감사의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 다른 감사로 변경한다는 단서를 달았고요. 또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화 정책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한정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부서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지만요. 탈원전 감사를 불과 1년 5개월 만에 다시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감사원은 현재 국민의힘 의원인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 2020년 10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서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산업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추가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감사원 측은 이 하반기 감사와 관련해서는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위주로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탈원전에 대한 재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성역 없이 필요한 인원은 모두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를 맡았던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런 감사의 전반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탈원전 정책 감사로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 공공기관 감사국장으로 일할 때 이 월성 원전 감사를 주도했다가 인사 불이익을 받았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월성 원전 감사 국면에서 이 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부당성을 밝혀낸 이 책임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문재인 정권 행태는 정권에 충성하는 공직자가 되라는 압력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유 총장은 새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발탁돼서 6월 취임한 뒤에 고강도 감사를 진두지휘해 왔는데요. 연달아 진행된 전 정권을 향한 감사에 표적 감사라는 논란이 쏟아지자 유 총장은 그제 국회 법사에 출석해서 감사원의 중립성을 오히려 바로잡아가는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정 감사에 대한 방해가 있었다는 주장을 몇 번 하셨는데, 그러면 감사원 전체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그러니까 이건 감사원 전체 운영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건. 거기에도 외압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정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적 오만 가지 그런 너저분한 압력도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감사원 내 여러 악폐가 존재한다. 그리고 무너지고 부서진 공직사회 질서가 필요하다. 무너진 수준이 아니라 인체로 치면 뼈대하고 장기가 다 망가진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에서 심각한 훼손 또는 역량의 약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오히려 바로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훼손된 거를 바로잡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원이 일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될 경우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요, 지금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죠. 어제 첫 증인 신문이 또 이뤄졌다고 합니다. 작년 8월에 재판이 시작됐는데 지금 1년 만에 증인 신문이 또 이뤄진 겁니다. 네, 어제 재판에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A씨 역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 지시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과 함께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A씨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비용 보전을 요청한 한수원 공문을 받고 산업부가 산업부의 한수원에 회신한 내용을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산업부가 한수원 측에 보낸 회신 공문에는 비용 보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제 이 증언 내용만 보면 이게 왜 문제가 될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A씨의 증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검찰은 A씨의 증언을 한수원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을 알고서도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부당하게 지시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는 문재인 청와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개입한 내용도 검찰에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공판에서도 검찰에서 자신의 진술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대전지검은 현재 문재인 청와대 윗선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월성 원전 사건 공판에서 청와대 윗선 개입에 대한 증언이 나올 경우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 하반기 감사가 전 정권의 역점 사업들을 겨냥을 하면서 지금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감사원에 몰린 현안 상당수는 지난 정부 때 이미 국민의힘 또는 시민단체 등이 수사를 의뢰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역시 정권 교체기와 정기 감사가 시기가 맞물린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야권에서는 표적 감사다, 사정 감사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죠. 민주당 유상호 비대위원장은 이 감사원의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감사원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월권 행위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대응까지도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더군다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난 3월에 이미 감사원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이상 자신들이 내린 결과조차 부정하고 보복성 감사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감사원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의 혼전포고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면서 전면 대응하겠다. 특히 감사원의 유병호 총장은 용서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이제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감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어제 하반기 감사 계획을 의결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그리고 코로나19 초기 백신 도입 지연 사태, 그리고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 관련 통계 조작 논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니까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거는 보복 감사다. 그리고 감사원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의 이 감사 계획에 과연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야당의 반발이 억지에 가까운 건지 이 부분 저희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감사를 한다면 전 정권이 아니라 전 정권에 있었던 내용들까지 탈탈 털어다 감사를 하는 걸 아마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하겠죠. 문재인 정권의 감사원 시절 4대강 사건에 대해서 4대강 일에 대한 지났던 일들까지 이미 감사가 이루어졌던 일들도 다 꺼내서 감사를 했던 일을 두고 정치적 목적의 감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감사원의 월성 원전 등에 대한 내용들 그 당시 감사가 들어가기 직전 산업부 공무원들이 나서서 자료를 삭제했던 일들 때문에 신내림을 받았다는 듯한 해명으로 국민의 원성,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바가 있었고 그런 일들을 비춰보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을 감사해 나간 감사원이 문제인 거지 이 감사를 회피하고 결국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 당시 공직자들이 문제인 것이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도대체 지난 정권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길래 이와 같은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인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이 문제가 없다 밝혀지게 되면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께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날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했던 일들이 결국 수사 결과 유죄가 드러났던 일들을 지켜보게 되면 지금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말들도 감사 이후, 수사와 재판 이후로 다시 그 정당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들도 함께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뭐 다 아시겠습니다. 야당은 다 이렇게 우려해요. 우려 안 할 수가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뭐 과거에 국민의힘 야당일 때도 여기에 대해서 다 우려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특히 왜냐하면 이제 문정부 당시에 좌천이 됐던 분이 사무총장으로 전국에 때문에 올라오는 상황과 관련해서 이거 보복성 감사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었었고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징후들은 좀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취임한 다음에 이 조직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이제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는데 이런 비판하는 글에 대해서 사법 처리 가능할 수 있다,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글을 올리는 이런 측면들 내용들 하나하고 또 최근 특별감찰팀 같은 경우는 구성해서 소위 감찰관들과 관련해서 7월달에 직위해제를 했는데 이런 분과는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또 예를 들면 신고서를 제출한 사례도 분명히 있었었고 또 그다음에 국가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도 이거 좀 감사원이 권력에 신임을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논란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이 얘기했던 것처럼요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위주로 점검될 예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감사원이 해야 될 고유의 직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맞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정황들 자체가 우려들이 나오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감사원의 원칙에 맞게 법률적 어떤 자기의 어떤 책임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그것을 선을 넘어서게 되면 야당은 비판해야죠. 야당이 그러라고 존재하는 건데 야당이 비판도 안 하게 되면 야당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원이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에 빗물터널 설치가 무산된 일,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것도 역시 또 눈길을 끕니다. 예, 지난 2011년 폭우로 강남 일대가 잠기고 우면산에 대규모 산사태가 나면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8,500억 원을 들여 강남 일대 지하에 지름 10m 정도의 대형 빗물 터널을 짓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중도 하차하고 뒤를 이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은 그해 10월 취임하자마자 사업을 백지화했습니다. 대신에 10년간 총 3조 6천억 원을 들여서 강남역 일대의 기존 하수관과 배수시설을 정비를 했지만 이번 침수로 인해서 이 해당 작업이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감사원이 서울시의 당시 결정 과정과 침수 예방시설 설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감사원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 대비 전반에 대한 감사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이제 서울 강남과 달리 빗물 터널을 설치했던 양천구 목동 그리고 신월동 일대는 대규모 침수 피해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감사의 필요성이 또 제기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빗물 터널이 수해 예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직접 양천구 신월동 대심도 빗물 터널을 방문해서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시간당 76mm, 350mm가 왔었는데요. 시간당 과거 2011년에 75mm보다 더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면수로 인한 피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장으로 좀 이동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전문가들 중에는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 논리는 이렇게 본망에 대해서 이런 걸 만들 게 아니라 빗물이 투수가 되는 투수 블럭 같은 거를 전부 서울시내 이렇게 깔면 비를 먹을 수 있다. 이런 논리도 그런데 잔디가 되는 것도 물을 잘 먹지만 비가 쏟아지면 그냥 흥건해져 버려요. 그렇죠. 도시화되면서 콘크리트 깔리고 막 이러니까 바닥이 아스팔트화되고 이러니까 이게 투수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별도의 이런 걸 안 만들면 기존의 배수구만 갖고는 커버가 안 되니까. 2011년 당시에 오세훈 시장은 신월, 강남역, 광화문 등 7곳에 빗물터널 건설을 추진했는데 후임 박원순 전 시장이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신월 한 곳에만 빗물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감사원이 잇따라서 전 정권을 향해서 이제 감사 계획을 지금 확정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의 이제 상층부의 구성이 좀 흥미롭죠. 최재해 감사원장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 사무총장, 그 유병의 사무총장이죠. 그 사무총장은 바로 현 정부가 임명을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전 정권이 임명한 원장과 현 정권이 임명한 사무총장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협업 관계를 이루어서 전 정부에 대한 감사 계획을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사안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이제 검경을 동원한 어떤 사정 드라이브 역시 지금 걸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그런데 이 부분에서 키를 주고 있는 핵심 인물은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겁니다.
한 장관이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법무부 청사 입구에는 지지자들이 보낸 취임 100일 축하 화환들이 줄지어 놓여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장관은 출근길 차량에서 내려 재킷을 입으면서 이 광경을 보고 미소를 보이기도 했고요. 곧바로 청사로 들어가지 않고 화환을 둘러보면서 마침 꽃을 전하러 온 배달원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5월이었죠. 지난 정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채널A 사건 등으로 한직을 전전하다가 법무부 장관에 파격적으로 발탁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취임 일성으로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는 말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이어 한 장관은 지난 19일 신임 검사 연수에 참석해서도 나쁜 놈을 잡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검사라며 자신의 소신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 해당 강연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법무부가 어제 일부를 공개하면서 강연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의 취임 일성과 신임 검사 연수에서 나온 강연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나쁜 놈 잡고 약한 사람 보호하고 이러는데 월급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검사로서 인생이 초라해지는 건 뭐냐면 소신을 내가 가지고 내가 정말 관철했는데 답이 틀렸을 때 그러니까 검사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잘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됐던 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야반 도주극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엄정한 검찰 수사도 천명했었는데요. 이어서 최근에는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수완박을 사실상 제자리로 되돌리는 이 초강수를 두기도 했고요. 또 제주 4.3 사건 수용인의 명예회복과 또 권리 규제, 또 유신 정권 시절의 인민혁명당 사건의 피해자의 빚 구제 등을 통해서 여야 진영을 가리지 않는 민생 법무 행정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 아주 극과 극으로 상당히 엇갈리는 또 그런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이 한 장관의 이런 행보를 두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팬덤까지 두텁게 생겨났고요. 차기 보수 진영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한 장관을 향해서 소통령, 왕장관이라는 별명을 지어서 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야당 등의 공세에 지지 않는 화법을 구사하면서 국회에서 연일 충돌의 중심에 서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한 장관과 야당 의원들의 충돌 상황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요? 지금 법에 따라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백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공수처에서 지금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자,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이 국무위원에게 지금 과거 검찰의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저도 지금 국민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요. 여기서 그렇게 지금 막말을 하십니까? 막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위원님이 제공하셨죠. 내가 위원님이 제공하셨습니다. 검찰의 과거에 대해 특히 지난 22일 있었던 법사위 충돌 이후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이 국회를 무시했다며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해임 건의, 더 나아가서 지금 탄핵 이야기까지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의 법사위 답변 태도는 안하무인이고 오만방자하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한 장관이 추진한 시행령 문제와 입법부 무시 문제 등 뭔가 결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면서 사실상 한 장관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한 장관을 탄핵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기자회견과 이어 김용민 의원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한 거는 자칭 일국의 장관인 한동훈 검사의 국회 무시가 점입 가경이다. 무엇을 생각해도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무성의한 엿장수 맘대로식 답변, 국무위원의 자격을 망각한 채 감정을 담은 도발적 태도, 국회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한 무시와 비하, 안하무인,
오만 방자라는 말 위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법사위에서의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나 답변 태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최소한의 예의나 회의 규칙조차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의원의 신상 발언에 끼어든다라거나 하는 것들은 회의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들인데요. 저는 법률 위반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탄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이제 많은 언론들 기사들이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상당수 언론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100일 특집 기사를 썼습니다. 이게 대통령, 총리도 아니고 한 부처의 장관의 취임 100일 기사를 쓰는 거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만큼 한동훈 장관이 논쟁적인 인물이고 그만큼 또 화제가 되고 있고 또 그만큼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구설을 타고 있다. 이렇게 또 봐야 할 겁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 한동훈 장관 100일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이제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평론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평가해 주시죠. 예, 진짜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초기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뭐 사이다 발언이다. 논리싸움에서 이겼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란이 불렀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너무 가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과유불급이다. 좀 자제해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왔고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면서 헌법기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대변해서 어떤 의사들을 제시하는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일면은 사이다가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국민을 무시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자중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 본인의 사고방식도 좀 몇 가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나쁜 놈 잡고 아니 어느 법률에 나쁜 놈 잡으라고 예를 들면 검사에게 권한을 준 게 있습니까? 검사에게 권한을 준 건 위법사항이 있으면 수사해서 그 위법사항들을 증거로 확증해서 기소하라고 얘기한 건데 본인은 예를 들면 나쁜 놈, 좋은 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전혀 검사에게 주지 않은 권한들을 갖다가 남용하는 게 돼요. 이런 발상 자체가 이 검찰 지상주의가 소위 예를 들면 권한 남용과 권력 유착의 기본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면 나쁘고 좋은 문제는 사회의 통념과 규범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예를 들면 시행령을 통한 예를 들면 훼손 같은 경우도 되게 중대한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입법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 이건 대의권을 갖다 훼손하는 문제, 민주주의 훼손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논리적으로 소위 야당 의원에게 이기는 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측면 또 그다음에 검사에게 부여되지 않은 권한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에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누적되면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본인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정권 시절에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권한들을 과도하게 박탈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와 같은 방식으로 검찰을 무력화시키게 된다면 정작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국민적 우려가 꽤나 컸습니다. 아마 한동훈 장관을 일컬어서 조선 제일검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기소를 참 잘했던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를 대표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이 잘못된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철험의 의원들과 맞선 상태에서 논리 대결을 펼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태도에 대한 문제를 살짝 뒤로 빼고 나면 민주당의 철험의 의원들이 사실 법사위원회에서 한동훈 장관의 논리를 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 내용들이 좀 격화되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도 감정의 톤들이 조금 높아지는 상태에서 태도 문제의 지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조정이 조금 이루어지고 난다면 오히려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논리적 반박을 이겨낼 수 있는 내용들을 더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온당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고요. 한동훈 장관에게 힘이 되는 건 그동안 걸어왔던 길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과거 재벌 권력, 정치 권력 이쪽 저쪽 눈치 보지 않고 행해왔던 본인의 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나면서 정권에서도 잘못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한동훈 장관의 스탠스, 태도들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도 꽤나 중요한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어제 국회 상황 가운데서요, 운영위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희도 이제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오후에 대통령실의 업무 보고가 본격적으로 있었죠. 그런데 이 보고가 밤 12시를 넘겨서까지 여야 간의 공방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이 야당 의원들하고 아주 강하게 충돌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운영위에서는 이 대통령실 업무 보고가 진행이 됐는데 특히 지난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국회의원이었던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이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고 일일이 맞서면서 야당에서 김 수석의 태도를 강하게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먼저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김 수석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일 때 이른바 홍보수석실 내 권력 암투 관련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김 수석에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김 수석은 사실이 아닌 보도 내용을 인용해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 곳곳에서 국회를 무시하냐 이런 야당의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2010년도 기사인데요. A 홍보수석 비서관은 이동관 당시에 이 홍보수석이었고요. 그리고 박선규 비서관 그리고 현재 홍보수석으로 계신 김은혜 이 비서관 당시 비서관께서 이렇게 엮인 이런 언론 보도 내용인데요. 기억나십니까? 모릅니다. 기억 안 나세요? 전혀 모릅니다. 당시에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당시에 사실인가요? 보도 내용을 보셨잖아요. 근데 보도 내용이 사실입니까? 제가 기억하냐고 여쭤봤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거기서 끝내십시오 대답을. 근데 제가 뭐 사실이 아닌 따졌습니까? 경우에 이 같은 기사 보도를 인용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까요? 아니 아직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뭔 답변을 해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야 되는 질문할 것은 기회도 안 줬어요. 저의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당시에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지금은 지사가 되신 분도 고소고발을 당했고 수석이 뭐야 이거? 자. 국회를 무시해도 이거 무슨 말이야? 수석이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거꾸로 의원한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 보이십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이게 도를 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강민적 의원은 김은혜 수석에게 잘못된 내용을 질의했다가 직접 바로잡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은혜 수석이 이제 지난 경기지사 선거 당시에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김 수석이 16억 원 규모의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서 선관위에 고발됐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김 수석은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는 사실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강 의원은 어떻게 당사자가 모르냐면서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강 의원은 자신의 질의 내용을 정정하겠다면서 선관위 고발이 아니라 분당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바로잡았습니다. 관련 내용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 축소 신고 때문에 선관위에서 고발됐잖아요.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선관위로부터 제가 고발을 당했나요? 선관위가 축소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날 투표하는 유권자한테 공지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당사자 후보로서 모르실 수 있습니까? 선관위가 공고를 한 것과 선관위가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알고 있고 고발했습니다. 자신이 지방선거에서 재산 축소 의혹으로 선관위 고발당했다는 걸 지금 8월 23일 이날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걸 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대통령 비서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면 조만간 이 홍보수석께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보셨죠? 누가요? 홍보수석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르세요? 모르고 임명하셨습니까? 그럼 모르겠는데요. 네. 진짜 이거 너무 심각하네요. 저는 이거 진짜 가볍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큰일 났네요. 고발의 주체가 선관위인 것처럼 제가 발언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어제 운영위에서는요, 또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를 놓고서도 여야 간에 아주 격렬한 공방이 또 이어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 모두 연이어 2명씩 후보가 낙마했다고 지적을 하고 인사 참사라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정 난맥에 대해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그럴 일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모든 것이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본다며 이제 응수를 하기도 했고요. 야당 의원들이 거듭 김 실장의 사퇴를 촉구하자 김 실장은 자신을 포함해 비서실 어떤 직원도 마음대로 사의를 표명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 인사 참사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인사 검증의 책임을 누가 짓냐 말입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 제가 져야겠죠. 윤 대통령 지지율이 허니문 기간이라는 취임 100일 만에 대폭 추락했습니다. 책임이 결국엔 누구한테 있어요? 제가 또 부족한 게 있고 그런 건 고쳐나가겠습니다. 비서실장 책임 크죠? 지금 한 석 달 지났습니다. 저 전체 임기로 보면 지금 5% 정도 지났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서실장께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책임 있는 행동이라 하면 못 알아듣습니까? 사의 사퇴하시라는. 아니 무엇이든지 비서실장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제가 앞으로 저희 거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스스로 결정할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당 의원들도 물론 질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야당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김 실장은 자기가 알기로도 과거 대통령실에서 공개 채용을 한 사례가 없다면서 사실상 야당의 정치 공세라는 홍 의원의 말을 옹호를 했고요. 자신도 대통령실 근무가 벌써 이번이 5번째인데 과거에도 채용 방식이 다 그렇게 비공개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도 지난 정부들과 별정직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제 운영위에서는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서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야당은 지금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 특별검사법까지 발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세게 공세를 펼쳤고요. 대통령실은 그것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운영위 회의장에서 지난해 12월에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때 김 여사가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내용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물었는데요. 김 실장은 의혹만 가지고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김 실장은 비서실엔 현재 400명이 넘게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김 여사에 대한 충분한 보좌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도 말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비서실장님, 현재 김건희 여사가 여기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릴 성격은 아니고요. 그게 왜 성질이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한 번이라도 아니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국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김건희 우리 여사가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아니 해주시고 이 영상에서 말한 대로 의혹만 여쭈는 겁니다. 의혹만 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났으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공식 석상에서 여사를 이렇게 그걸 하시면 대통령 비서실의 정원은 몇 분입니까? 400명 좀 있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충분한 보좌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실장의 이와 같은 답변은 최근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여당 내부에서도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촉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여전히 제2부속실 설치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해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도 어제 도마에 올랐고요. 특히 눈길을 끌었던 건 바로 이제 무속인으로 알려진 법사 A씨의 의혹, 바로 그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앞서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 4편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을 언급하면서 국민대 전문가들이 판정을 한 것이라고 의혹을 일축했고요. 자신이 더 말할 입장은 아니라면서 보다 더 전문가들이 판단을 내려줄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 개입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속인 법사 A씨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 실장은 김건희 여사가 법사 A씨와 1년간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파악했다며 윤 대통령 부부와 상관이 없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통령실에서 각 대기업들한테 법사를 주의하라고 당부 메시지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그 메시지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전혀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각 기업에다가 무슨 뭐 누가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보낼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이 누구한테 부분은 보내겠습니까? 딜하시라는 얘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 부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한테 법사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건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한 1년간 전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자, 보신 대로 김 실장은 앞서 대통령실에서 이 법사 A씨를 주의하라고 기업들에게 메시지를 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처음 듣는 내용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법사 A씨에 대한 수사 역시 대통령실에서 하라 마라 할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른바 지라시를 통해서 세간의 관련 내용이 돌고 있는 만큼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이제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 그러니까 인적 쇄신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요. 실제 대통령실이 내부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들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인사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된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A 비서관에 대해서 직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같은 수석실의 B 비서관은 문건 유출 문제로 인사위원회에 넘겨졌고 이른바 윤핵관 모 의원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수석실 산하 교육비서관실 C 행정관 그리고 인사비서관실의 D 행정관도 최근 대통령실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련의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감찰이란 것은 늘 이뤄진다면서 대통령실은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만 감찰 진행 상황이나 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을 위한 국정을 결정하는 자리일수록 더더욱 자신들에게 냉혹하고 냉철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조직은 살아있는 유기체로 인사가 늘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실 내부 인적 변화가 없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대대적인 감찰과 업무 평가를 통해서 추가 인적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급 물갈이 대상자가 최대 20여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요, 김건희 여사의 주변 참모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개인적인 연이 있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참모들도 교체 점검 대상에 올랐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복수의 행정관급 참모가 이 김건희 여사 일을 겸임을 하고 있고 김 여사가 운영해왔던 이 코바나 컨텐츠 출신의 2명도 대통령실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앙일보는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주변 라인들도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금 저희 기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부 수석진 개편한 데 이어서 지금 비서관급, 그다음에 행정관급에 대한 감찰, 그다음에 인사 조치를 통해서 그런 급에 대한 인물들에 대한 인적 쇄신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둘러싸고서는 또 정치적으로 아주 미묘한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대통령실을 구성할 때 여러 사람들이 줄을 대서 또 어떤 연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과연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의 배경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대통령실 참모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발탁된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양측 간의 어떤 세력 다툼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비서관급, 행정관급의 인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흔적도 보인다. 이런 기사들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는 더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지금 연일 기사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지난 여름 휴가 8월 첫째 주에 있었던 휴가 전과 후가 꽤 많이 달라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휴가를 거치면서 많은 인적 개편, 쇄신들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빗발쳤고 그때 대통령실 내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여기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내용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실 내에서 초창기 인적 구성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과거에 선거를 치렀던 사람들 중심으로 또 과거에 있는 여러 전문가 집단들이 함께 대통령실의 초기 구성이 있었겠습니다만 한 100일 정도의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과연 그 실력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것인지 혹은 대통령실에 일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불법과 위법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한 것이 없는지에 대한 그 점검 과정들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고 제가 옆에서 지켜봤던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최고의 인재와 함께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어떤 정치인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100일 정도 지나고 난 뒤에 평가가 굉장히 지지부진 나오는 일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라 보고 제대로 된 진단과 함께 그 처방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 현재는 그 중간 단계 성격에 있는 내용들이 일부 와전되거나 혹은 일부 내용들이 또 사실에 기반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이거 갖다 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검찰 라인,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부의 검찰 라인과 윤핵관 라인 간에 상당히 큰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국회 운영에서 말씀하신 비서실장의 말씀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20%대밖에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 문제입니까? 제가 다 나와 있잖아요. 여론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인사 문제가 있는 거죠. 인사 추천부터 검증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홍보수석만 바꾸니까 일은 잘했는데 예를 들면 홍보를 못한 거야?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배우자 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배우자의 행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뭐 충분히 보좌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좀 겸허할 필요가 있다. 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은 3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 또 대통령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적어도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실장부터 이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회에 나와서 정확히 설명하셔야 돼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게 되면 국민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20%대밖에 안 된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국민이 잘못된다고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말씀하시고 바꾸면 돼요. 바꾸면 다시 국민들이 지지하시겠죠. 이걸 두려워하시면 오히려 앞으로 더 문제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민주당 상황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 대표, 그다음에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전이 지금 종착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런 논란을 낳았던 당원 80조 개정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원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이걸 둘러싼 지금 당내 갈등이 아주 점입가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난주에 민주당 당무위가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전국 대의원대회, 그러니까 전당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당원 조항을 새롭게 마련을 했는데요. 이 권리당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 중에 이 당비를 납부한 일부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대대표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면서 친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 반대파에서는 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직접 나서서 민주당이 아니라 개혁의 딸 정당이 될까 무섭다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한편 찬성 측에서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맞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박용진 후보를 비롯해 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 국회의원 20명이 이 절차와 내용에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권리당원 전원투표 도입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열리는 중앙위원회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 비대위는 오늘 오전 이 중앙위를 강행하고 문제의 당헌 개정권을 상정해서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투표는 오늘 오후 3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비명계 의원들이 중앙위 의결 연기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해당 문제에 대해서 표시한 우려는 받아들이지만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관련해 신현영 대변인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중앙위원회가 예정대로 그대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오늘 3시에 결과가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당원부터 시작되는 우리 민주주의의 당내의 의결 기구로서의 그런 의미를 부여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공개 비대위에서도 이 조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중앙위를 연기할 만큼의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하진 않으셨고요. 자,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당무위의 원안대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에서 의결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위의 결과를 떠나서 해당 문제를 놓고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사당화라고 반발하고 있고 또 친명계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확대라고 옹호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당 대표 그다음에 최고위원 경선전이 사실상 이제 이재명계의 확실한 우위로 흐르면서 반 이재명계가 위축이 되고 또 질이 멸렬해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당원 개정 논란을 계기로 해서 이제 토론회를 여는 등 다시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또 분석이 나옵니다. 네, 어제 비명계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 개혁의 딸 등 특정 성향의 강성 팬덤과 이재명계의 당권 장악 등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권리당원 전원투표와 관련해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어제 토론회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참여하시고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가 효력이 발생하고 헌법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거 부결시켜야 돼요. 부결시키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당원들의 의사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보충적인 역할로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절차가 이건 민주적인 절차를 안 거치면 국민의 민주당은 못 갑니다. 그다음에 내용도요. 우리가 이제 당원을 위한다고 해서 당원이 모든 결정하자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당원이 만약에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면 모든 당원들이 심사숙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서 당원들이 주권자로 참여해야지 그냥 어디서 얘기 듣고 그냥 유명한 사람 찍는 방식으로 가면은 저는 이건 민주주의 올바른 길이 아니다. 심지어 비명계에서는 히틀러, 나치당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조홍천 의원은 SNS에 토론과 수기가 전제되지 않는 전원투표제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면서 독일인 국민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독재자 히틀러의 국민투표제 악용했던 그런 경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친문계 윤영찬 의원이 이와 비슷한 말을 하면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이 정당의 본질은 나치당입니다. 여기에서 히틀러가 모든 권력을 잡게 됩니다. 독일 국민들이 이걸 지지해서 히틀러가 수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정당에 그다음에 독일 국민의 잘못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점점 어느 특정인을 위한 정당으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참여민주주의는 보완성의 역할에 그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의 이 타락과 이탈로 갈지 모른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강하게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친명계에서는요, 정당 민주주의 이걸 내세워서 지금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런 주장에 힘을 또 보태고 있죠. 네, 앞서도 설명했듯이 당원들의 생각과 여의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내 직접 민주주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수의 대의원이 아니라 당원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논리인데요. 이와 관련해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권리당원 투표가 문제면 국민투표도 문제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초선 강경파 모임 철험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도 오늘 라디오에서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는 것을 천명한 지극히 당연한 규정들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당원 투표에 부의할 때는 권리당원 100분의 10이 요청할 경우에 전당원 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것은 현행에도 있는 제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은 전당대회, 그러니까 대의원대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 그것을 권리당원들의 투표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주인이 당원이다라는 것을 천명한 지극히 당연한 규정들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당원 개정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는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내일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